안녕하십니까. 부동산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막일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세법 시간입니다. 이 세법은요, 2차 과목으로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부담감이 좀 덜한 과목이 이 세법일 겁니다. 왜냐면 우리 민법이나 학개론이라든지 공법 이런 과목들은 다 40문제인데요. 현재 세법은 16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시법하고 세법을 더해가지고 40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감을 덜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세법을 갖다가 뭐 공부를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른 거 과목부에서는 좀 부담감이 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시법을 잘 하시면은 세법을 조금 못해도 점수 맞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시법이 조금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세법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법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실무에 가면 또 여러분들 상담할 때 유익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법률도 여러분들 꼭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일단은 한 시간은 우리가 이 진도 나가는 것보다는 세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조세 총론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공부할 겁니다. 자, 일단 세법은요, 우선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세법은 우리 세금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세법에 대해서 우선 친숙하기 위해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세금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세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벌면은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당연히 세금이 있습니다. 벌었을 때 세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벌어서 우리 돈을 벌었습니다. 이 벌은 돈을 갖고 당연히 이제 쓰게 됩니다. 이제 쓰고 남은 돈을 잘 모아서 모은다고 합니다. 그러면 벌고 그 다음에 쓰고 모은다. 이 과정에서 늘 세금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러면 우리가 벌어도 세금을 내야 되고 모아도 세금 내야 되고 소비를 해도 세금을 냅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 돈을 벌었다를 말했는데 벌은 걸 갖다가 우리가 표현할 때는 소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쓴다, 쓰게 되면은 또는 우리가 소비한다고 합니다. 소비세라고 해서 또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벌어도 세금이 있고 그 벌은 돈을 갖다가 쓰는 것도 하나의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벌고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모은다. 모으는 거는 우리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죠. 그러면 재산을 축적할 때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산을 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들어서 안전하게 보관하면서도 이자를 받아서 소득이 생길 수 있고 재산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좀 여유가 있으면 주식에 투자해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 만큼 재산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부동산에 투자한다 아니면 주식에 투자한다 또는 아니면 예금에 투자해서 어떠한 재산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세금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득이다, 소비다, 재산이다 이렇게 용어를 좀 정리해 봤는데 이게 우리가 조세 총론 시간에 써야 될 용어 중에서 하나입니다. 어차피 어떠한 법을 배울 때 그 법에는 각각에 대한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세법도 법률이기 때문에 그 세법에서 쓰는 용어들을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때는 우리가 벌었다는 거를 세법에서는 소득이라고 표현했고요. 우리가 쓰는 거를 소비한다 이런 말 썼고요. 모은다는 거를 재산을 형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득이 있을 때 어떠한 세금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은 우선은 소득자가 개인일 수 있고요. 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주체가 돼서 소득이 있느냐 아니면 법인이 소득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개인을 지칭하는 말을요. 앞으로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소득세 이 말 나오면은 다 개인을 얻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개인 소득세를 줄여서 소득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법인도 경영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세금을 내야죠. 그때 발생하는 건 우리는 법인세를 표현합니다. 법인에 대한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법인은 법인소득세라고 해야 되는데 법인도 이 법인소득세를 줄여가지고 법인세 이렇게 씁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 배우면서 개인을 지칭한다는 뭐라고요? 소득세라고 했습니다. 법인을 지칭하는 세금은
법인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인과 법인 중 우리 시험에는 개인을 중심으로 시험을 내기 때문에 법인은 그냥 참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소득세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한번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어떠한 소득 중에서 이런 소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은행에다 보관하죠? 그럼 은행에서 나중에 뭐 줘요? 이자를 줍니다.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을 우리는 이자 소득세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이자 소득세 참고로요. 15.4%를 원천 징수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천 징수한다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자를 받을 때 이자 전액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세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요 은행에서 원천 징수한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세금으로 징수한 거를 납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자를 받을 때마다 세무서에 가서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금융기관에서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천 징수도 우리 세법의 하나의 용어인데 원천 징수는 주는 자가 받는 자로 하여금 일정 부분을 징수해놨다가 그걸 보관했다가 다시 과세관청에 납입하게 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의무자를 원천징수, 의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15.4%에 대한 이자 소득세를 무슨 징수한다? 원천징수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15.4%냐? 참고로 원래 이자 소득세는요. 실질적으로는 14%입니다. 14%인데 이자 소득세를 14% 내고요. 여기다 붙이는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 부가세라고 하는데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10%예요. 그럼 14%에 10%다 그러면은 1.4%가 되겠죠. 자, 요거를 토탈해 가지고 14% 플러스 1.4% 더하면 15.4%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자를 받을 때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15.4%를 무슨 징수한다? 원천 징수하고 남은 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급할 때 아예 징수해놨다가 나머지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원천 징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이자 소득세가 14%고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1.4%를 더해서 현재 15.4%를 이자 소득세로서 원천 징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떠나서 그냥 우리 늘 생활할 때 금융기관에서 이자 주는 거 있죠? 네, 그걸 참고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배우는 거는 시험을 떠나서 그냥 세법에 대한 세금에 대한 종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천 징수한다 또는 15.4% 징수한다, 용어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자 소득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면은 회사에서 경영을 잘 해가지고 연말에 주주들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배당 주는 게 있죠. 그 배당을 우리는 배당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이고요. 배당을 받으면 배당 소득이라고 하는데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로 이자 소득과 마찬가지로 15.4% 무슨 징수한다? 원천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있으면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든 금융기관에 예금을 들어서 이자 받으면 이것들이 다 원천 징수해서 이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준다. 그럼 여러분 세금을 납부한 겁니다. 징수한 걸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돈 갖고는 내년에 가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천 징수로 다 종결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용어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우리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이 두 가지를요 한마디로 묶어버리면은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자, 금융소득이라는 말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뭐 했을 때 합친 말을 우리는 금융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렇게 보면은 금융소득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우리가 이 금융소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자 따로 배당 따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합쳐서 물어보면 금융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외에 또 소득이 뭐가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면 이제 사업을 합니다. 개업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자에 대한 소득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업소득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업자가 얻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사업소득세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면은 급여를 받습니다. 그럼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도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냈을 때 우리는 근로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사업자가 내는 소득을 사업소득, 근로자가 발생한 소득이 내는 게 근로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이다, 근로소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사업자가 되면 사업소득을, 근로자가 되면 근로소득을 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나는 회사를 다닙니다. 회사를 다니면 꼬박꼬박 급여를 받으니까 근로소득이 발생하죠? 자, 6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7시부터 내가 조그만 가게를 하나 운영한다. 12시까지. 자, 이렇게 해서 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나중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돼요. 만약에 근로자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이라고 해서 다른 소득 원천징수가 끝나고 요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사람은 1월 말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근로소득이 있을 때만 이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이 돼요. 근데 좀 아까 근로를 하고 7시부터 우리가 사업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따로 있죠? 이게 중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사람은 사업소득 따로, 근로소득 따로 신고하면 안 되고 이걸 좀 이따 우리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합쳐가지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근로자만 연말정산하는 거고 사업자는요. 사업소득 하나만 있어도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하고 근로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이 있으면 그걸 합쳐가지고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업이자 그 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소득이고요. 자, 그 외에 또 소득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가지고 국가에다 연금 듣죠? 그 다음에 또는 보험회사에 연금을 듣습니다. 그럼 나중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줍니다. 우리가 보통 국민연금이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 줍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다가 개인적인 보험, 사보험을 들어가지고 또 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제하는데 그 세금을 우리는 연금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는 사람도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연금소득세를 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연금소득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외에 또 소득은 이 5가지를 뺀 나머지라고 해서 기타 소득이라고 해요.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우리가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타 소득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권에 당첨이 됐다. 복권에 당첨되면은 당첨금 수령하죠? 거기에도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복권에 당첨받아서 그게 3억 원 이상이면 33% 원천징수고요. 3억 원 미만일 때는 22%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요 기타 소득으로서 징수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복권에 당첨해서 내가 당첨금을 10억 받았다. 10억 받으면은 3억이 넘었으니까 이때는 33%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복권, 현재는 농협에서야죠. 농협중앙에서 이 복권에 대한 당첨을 줄 때 33%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이 당첨금 갖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써도 다음에 세금 내라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권에 대한 이런 소득을 기타 소득 또는 뭐 위약금이다 또는 여러 가지 경품권이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주로 소득이 무슨 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연후 소득을 이자 소득부터 기타 소득까지 6가지를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는 종합소득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종합소득세는 6가지 소득을 합쳐놓은 소득을 종합소득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좀 아까 그랬죠. 이자도 있고 배당도 있고 뭐 사업도 있고 근로도 있다. 여러 가지 소득이 있으면요. 각각 소득에 대해서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부 더해가지고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자가 됐든 아니면 여러 소득이 있으면 매년 5월 달에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있을 거예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 소득을 다 더해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근로자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한다 그랬죠? 연말정산한 달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때만 연말정산해요. 그럼 나머지 소득 있다 그러면 다 더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인에 대한 소득 종합소득세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관심 갖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동산을 팔았어요. 팔면은 얻는 소득이 있죠? 그때 부과되는 게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양도소득세도 뒤에 소득세가 붙었으니까 부동산을 팔아서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이 양도세가 우리가 배워야 될 범위입니다. 그러면 양도세는 개인을 지칭하기 때문에 개인연후 소득이 양도소득세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까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라고 했는데 법인은 이렇게 이자다, 배당이다, 사업이다 구분하지 않고요.
부동산을 팔아도 양도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한마디로 법인은 법인세라고 전체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소득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세금에 대한 종류를 배웠는데 이것도 언젠가 또 우리가 배울 거예요. 다음에 양도세 배울 때 간단하게 소득세 총설 들어갔을 때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용어 정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개인연금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했을 때도 세금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소비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세금 뭐냐? 여러분들이 어떠한 물건을 사서 소비합니다. 소비할 때 내는 세금 있죠? 대표적으로 무슨 세금 있습니까?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떠한 가치, 재화라든지 용역의 가치에다가 붙여서 내는 세금, 부가세. 현행 부가세가 몇 프로? 다 아실 건데 부가세는 현재 1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마다 물건 속에는 부가세가 10%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하나하나 산다 이럴 때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10%씩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소비할 때 그 가치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나 다 부가세는 매일 뭔가 소비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소비하면 거기에는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가세는 일반 모든 재화에 부가세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면세 외에는 다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부가세가 아마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내는 세금 중에 하나가 부가세예요. 현재 우리나라 조세 중에서 25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재원이 뭐냐? 부가세입니다. 이 부가세 재원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일 큰 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 세금이 있어도 가장 큰 게 부가세. 두 번째로 큰 게 법인세고요. 세 번째로 큰 게 소득세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이 재원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1번, 제일 큰 돈, 두 번째가 법인세, 그다음 세 번째는 소득세라고 그래요. 이렇게 걷고 보면은 가장 큰 재원 중에 하나가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모든 재화에 부가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뭔가 소비하면서 부가세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부담을 했을 겁니다. 부담을 여러분들 스스로 소비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물건 중에서요 호화스럽고 사치성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부과되는 게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는 개별적인 품목에다가 소비할 때 어떠한 사치성이라든지 호화 물품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개별 소비세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고급 모피다, 고급 시계다, 고급 카메라다, 아니면 자동차다 이런 거에는 다 뭐가 붙느냐? 개별 소비세가 붙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는 모든 소비하는 물건에 붙는 게 아니라 이 개별 품목에 소비했을 때 부과하는 게 개별 소비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분이 좋았을 때, 또 기분이 우울할 때, 슬플 때, 그러면 한 잔 생각나죠? 네, 그때 내는 게 주세입니다. 우리 술을 소비할 때 내는 게 주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담배를 피게 되면 담배 소비세가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도 있고요. 주세다, 담배 소비세가 다 소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 외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휘발유다, 경유다, 등유를 소비할 때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부과되는데 우리 참고적으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휘발유는요 1리터당 475원씩 이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부과돼요. 그리고 경유는 340원씩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1리터당 여러분들 계산할 때 이렇게 부과되기 때문에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좀 큰 돈이 될 수 있죠. 어쨌든 이러한 세금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물건을 소비했든 술을 소비했든 담배를 소비했든 아니면 휘발유, 경유를 소비했든 이러한 소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우리는 일종의 소비세라고 그래요. 물론 소비세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 부가세부터 교통에너지 환경세까지는 우리 시험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게 소비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자, 형성할 때 재산인데 아까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요거를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면요 재산을 형성할 때 내는 세금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부동산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취득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내가 사서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뭔가 취득하면 내는 세금 있죠? 대표적으로 무슨 세금이 있습니까? 취득세. 그래서 이 부동산을 내가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첫 번째 취득세라는 게 부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했으면 이거를 가지고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집을 타인에게 전세 놓을 수도 있고
월세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남겨야죠. 그때 부과되는 세금이 등록면허세라고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통합된 건데 등록과 면허세가 통합돼서 현재 등록면허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을 했으면 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냈고 끝났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보유하면 또 세금 내야 돼요. 그 세금 중에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 주택 소유자, 건물 소유자 구분해서 토지는 토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그 다음에 건물은 건물 이렇게 해서 재산세를 매년 부과해요.